안녕하세요. 오늘도 귀로 듣는 역사 이야기 이기환의 흔적의 역사 17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는 설입니다.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지금부터 뭐 고향으로 부모님 만나러 가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임 기자는 부모님 다 계시죠? 예, 저희 부모님 그리고 시부모님 다 계십니다. 네. 연세는 뭐 70대신가요? 아니요, 60대고 어머님들은 50대. 네. 저는 뭐 74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아버지가 네. 그리고 지금은 어머니는 92살이십니다. 노모인데 지금도 뭐 가끔 전화를 해갖고 기환학을 부르고 그러면은 가슴이 뭐 하여튼 뭉클한데요. 어머니 단어만 나오면 좀 눈물이 나는 것 같아요. 네. 뭐 드라마, 다큐 이런 데서 왜 주름이 좀 패인 분들 이렇게 봐도 가슴 속에서부터 이렇게 울컥하는 그런 기분 뭐 이런 게 올라옵니다. 임 기자는 뭐 어떠세요? 저는 아이 낳고 이제 더 엄마를 생각하면 이제 울컥울컥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때서야 이제 부모의 마음을 좀 아는 것 같아요. 저도 50 넘어가니까 눈물이 많아져서 그런 건지 네. 하여튼 뭐 눈물을 너무 많이 흘리고 엄마죠 엄마. 저는 네. 뭐 어머니라고는 안 하고 아버지는 아버지라 그러는데 저는 지금도 50 넘고 뭐 거의 뭐 저 중반인데도 엄마라고 어머니는 그렇게 표현이 네. 되더라고요. 하여튼 이번에는 뭐 17번째 팟캐스트가 이제 설이기도 하고 부모님도 이제 또 배워야 되는 거니까 부모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임 기자는 혹시 농암 이연보 선생을 아시나요? 예, 국어 시간에 배웠던 예, 어부사시사. 어부사시사는 윤선도. 윤선도 어부가. 어부사시사에 영향을 끼쳤다는 뭐 어부사, 그걸 어부가라고 하는데 어부가라는 건 사실 고려시대 때부터 내려왔던 그런 어부의 삶을 뭐 읊은 노래인데 고향에서 이렇게 낙향을 하고 이 출세를 이제 마다하고 낙향을 해갖고 이제 그렇게 유유자적하면서 읊는 그런 그 노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강호문학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 강호에서 산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강하고 호수에서.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래는 장가 12장 그다음에 단가 10장으로 돼 있었는데 농암 선생이 9장 장가 그다음에 5장 단가로 다듬었다 그러죠. 어부가가 의미하는 건 어떤 건가요?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려시대 때부터 내려왔는데 한문으로만 이루어졌다 그러거든요. 한문 시가였는데 원래 강호문학이라는 게 사실 중국의 도연명 이 귀거래사처럼 벼슬길의 영역 그다음에 세속의 이해관계를 떠나가지고 지식인의 정서를 뭐 담은 문학을 강호문학이라고 하는데 어부가가 바로 이제 그런 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농암 선생 같은 경우는 강호문학의 뭐 시적 이렇게 얘기하고 선구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려 때부터 이제 어부가가 내려왔는데 한문으로 돼 있는 거를 이제 그렇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우리만의 정서를 담기에는 좀 어렸을 거 아니에요. 한문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연보 선생이 한문 시사에 한글을 섞어가지고 뭐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연보를 조선시대 강호문학의 선구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오늘 설 연휴로 부모님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했는데 왜 어부가 이야기일까요? 바로 이제 이 농암 이연보 선생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부모님 얘기를 좀 해보려고요. 효도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농암 이연보 선생을 좀 소개해 주신다면요. 예, 먼저 농암 선생의 별명이 소주도병 이렇게 돼 있거든요. 소주도병이라는 게 소주를 담은 질그릇이라고 그럽니다. 질그릇이라는 건 뭐냐면 농암의 얼굴을 보면 수염이 많고 좀 거무스름했다 그러는데요. 그 얼굴을 빗대 갖고 이제 겉모습은 질그릇 병처럼 좀 거무튀튀하고 투박하지만 속은 소주처럼 맑다 이래가지고 이제 소주도병이라고 한 것이라고 합니다. 연산군하고 악연이 있었다고요? 네,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좀 생김새 때문에 연산군하고 악연 이게 좀 한몫을 했다 그럽니다. 생김새라니 무슨 얘기인가요? 농암 이연보 선생이 벼슬길에 나서 갖고 처음에 보직을 맡았던 게 이제 사관 역사가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청요직이라 해서 굉장히 중요한 보직이잖아요. 대쪽 같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 이렇게 좀 목에 칼이 돌아도 거의 끄떡 없어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이제 이연보가 연산군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사관은 그래요. 정치를 하는 청사, 그러니까 내각회의를 하는 곳이었겠죠. 정사를 보는 곳, 임금이 그런 곳에 참석해야 되고 또 임금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모든 일을 기록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주장을 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연산군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을 했었던 거죠. 근데 일축을 했으면 좀 그걸 그냥 끝난 거 아닌가요?
근데 이 연산군이라는 분이 뒤끝이 좀 있었나 봐요. 아주 그걸 꽁하고 있다가 예. 그 2년 후인데 그 갑자 사화가 일어났는데요. 그때 갑자 사화가 일어나니까 이제 2년 전에 옛날 일을 기억을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예전에 그 이 정청의 사관이 뭐 아주 뭐 참여시켜야 되고 뭐 임금 앞에서 뭐 기록해야 된다는 그런 자가 있었는데 그자 얼굴이 말이야 보니까 검고 수염이 많았어. 분명히 이연보가 틀림없을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그자일 거야 뭐 했다 그럽니다. 맺힌 게 많았나 본데요. 네. 근데 무슨 근거로 이연보를 문책을 했어요? 사실은 뭐 연산군 자체가 이제 그때만 해도 정신이 좀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어머니 윤 씨가 성종의 계비인데 성종비인데 억울하게 죽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나중에 알고서 그걸 미쳐 날뛰고 그래서 이제 갑자사화가 일어나갖고 수백 명의 어떤 그 선비들이 죽고 그랬는데 그 이연보를 보고 뭐라 했냐면 신참 사관이 감히 까불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신이 없었던 그런 상황이 있어갖고 이연보 선생이 권장을 맡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았다면서요. 연산군이 이듬해도 이연보를 어떻게? 그러니까 뭐 뒤끝이 좀 대단했는지 또 하옥됩니다. 뭐 그때 연산군 때가 사실 왕권이 굉장히 강화됐던 때고 뭐 임금이 신하를 아주 쥐잡듯이 잡았던 그런 때거든요. 뭐 저희 직계 할아버지도 그때 막 돌아가셨다고 기록에 나오더라고요. 광주이 씨인데 거기 이름 보면은 이자, 극자, 균자, 이국균, 이세자 다 우리 광주이 씨인데 거기서 뭐 상당히 많이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옥된 이연보가 어이없이 옥에서 풀려났다면서요. 해프닝인데요. 그러니까 70일 넘게 이제 투옥이 돼 있었는데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풀려납니다. 뭐냐면 그 원래 죄수 명단에서 이연보 앞에 이렇게 명단이 있는 그 사람이 석방 대상자였는데 원래 석방이 되려면 지금도 왜 그 대통령이나 이렇게 낙점을 하고 그 윤허를 내려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연산군이 석방 대상자를 이렇게 찍을 때 잘못 어필을 찍어가지고 그 다음 차례인 이연보 이름에다가 찍었다 그러죠. 참 운이 좋았네요. 뭐 어쨌든 연산군도 정신이 없었는지 아시지 뭐 한번 이게 사면도장에 찍혔으니까 또 어쩔 수 없었겠죠. 이연보 선생님 지방관으로도 참 탁월한 분이셨다고요. 노암 선생이 이제 뭐 8번이나 고향 인근의 고을 수령이라든지 혹은 그 경상도 관찰사로 일을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여하간에 하여튼 그 백성들로부터 신임을 받았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예를 들자면 충주 목사였는데 그 고향인 안동부서로 발령을 받아서 이제 떠나게 돼 있었는데 그때 충주 백성들이 이연보가 다스릴 때는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복종을 했습니다. 충주는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이연보가 더 남아서 백성들을 다스리게 해달라고 이제 임금한테 상소문을 올리고 애원을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주군수 때인데요. 세금을 거두질 못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연보가 그 지출을 좀 줄이고 이를 규모 있게 처리를 해가지고 다음에 이제 본래 액수를 채웠다 그러고 그리고 이제 남은 세금 문서들은 모두 태워버렸다 이런 기록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연보가 8번이나 경상도에서 지방관 노릇을 했다고요? 그 이유가 있었다면서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중종실록이 이연보를 이렇게 평을 했는데요. 이연보는 일찍이 늙은 어버이를 위해서 외직을 요청해서 무려 8고을이나 다스렸는데 모든 곳에서 명성과 치적이 있었다 이런 그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암 선생이 그 부모님을 위해서 남들이 선망하잖아요. 그 중앙부처 뭐 이런 관직, 고위관직 그런 걸 빼고 자기는 그거보다는 고향 인근의 지방관을 자청을 하고 뭐 나섰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8곳의 고을을 맡게 되는 거죠. 부모님을 부양하기 위해서 고향에 가셨다는데 지금은 물론이고 그때도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농암 선생이 뭐 그 67세인데요. 그때 당시에 그 아버지가 94세, 그 작은 아버지가 92살, 그다음에 외숙이 뭐 82살 이렇게 됐다 그러는데 그때 안동 고을 노인 6명과 함께 아까 그 얘기했던 세 분하고 합해서 구로회라는 걸 만들었다 그럽니다. 구로회? 9명의 노인 이런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구로회라는 거는 그 중국 당나라 시인 중에서 백거이라는 분이 있잖아요. 이분이 이제 그 향산이라는 데서 응가를 하면서 그 노인 9명과 함께 이제 술잔치를 벌이고 시회를 펼쳤다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구로회라 그랬는데 그 9명의 노인을 따서 그렇게 명칭을 불렀다 그럽니다. 구로회를 열어서 어리광을 부렸다? 그러니까 뭐 70이 다 됐다 그랬지 않습니까? 아까 뭐 이 구로회 잔치가 어떻게 보면 이 이후에 이제 농암 선생의 가문의 잔치가 됐다 그래서 그 계속 그 양로 잔치를 베푸는 것이 대대로 전승이 됐다 그럽니다. 그 나중에는 참석자 수가 이제 9명으로 제한되지 않았고 기로회, 백발회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한 이름으로
뭐 이어졌다는데 양로 잔치 규모도 갈수록 이제 커졌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구로의 주비는 당연히 농암 선생님의 부모님이었겠죠. 네, 그렇죠. 생각해봐도 서울에서 이름 날리던 이 아들이잖아요. 그 70살이 다 됐는데 고향에 와서 잔치를 차려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리고 부모의 얼굴이 섰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항상 부모님을 행사에 주빈으로 모셨다 그러죠. 그러니까 얼마나 기특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애에 나가고 고을 어르신들 아들임을 또 자처를 했다 그러고요. 축수하는 잔을 뭐 들었다 그러는데 고을 사람들 모두 탐복해서 눈물을 흘렸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 양반들만 오는 게 아니라 상민들, 천민들도 왔다고요. 예, 그렇다 그럽니다. 고을 내에 이제 80살 이상의 노인들, 남녀 불문, 신분 불문 이렇게 돼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뭐 일일이 찾아가고 모셔왔다는데요. 수백 명이 참석을 했다네요. 나중에 그 노암 선생이 이제 언급한 내용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연회에 참석한 분들이 수백 명에 이르렀다. 고을 노인들을 모시고 양친도 함께 모셔서 즐기게 한 것이 사실은 흔한 일이 아니고 나 역시 나중에 또 이런 모임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한편으로는 기쁘고 한편으로는 두렵다 이렇게 수레를 했다 그럽니다. 두렵다고 한 거였군요. 근데 신분의 차이를 넘어서 화합의 잔치까지 이렇게 커졌으니까 그 두렵다는 건 책임감의 무게를 말한 거였을까요? 네, 그렇죠.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농암 선생 같은 경우가 이제 그 부모님을 위해서 또 동네 언덕에 거대한 도리의 집을 짓고 그 어버이를 모시고 놀았다 그러는데요. 그 구경하는 것을 낙으로 삼았다 그러고 거길 그 에일 땅이라고 뭐 했다 그럽니다. 근데 농암 이연보 선생을 언급한 문헌 가운데 재미있는 내용이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바로 부모님을 뵐 때 색동옷을 입었다는 내용입니다. 자주 나오거든요. 이 색동옷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면 때때옷, 뭐 꽃가옷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게 뭐 정식 말이더라고요. 그런 게. 그래서 어떨 때 보면은 색동옷을 뭐 때때옷, 꽃가옷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농암 이연보 선생을 때때옷의 선비 이렇게도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농암 선생하고 나이가 한 35살 차이 어린 사람이 있는데 그 누구냐면 퇴기 이황 선생입니다. 나이를 넘어서 갖고 굉장히 친하게 지냈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이연보 일대기를 써요.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연보의 효성과 우애는 천성이었다. 양친이 집에 있을 때는 자손이 앞에 가득한데도 색동옷을 입고 재롱을 피웠다 이런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연보 선생 문집이 있는데 농암 선생 문집이 봐도 나오거든요. 농암이 에일땅이라는 정자를 지어서 부모님을 모시고 때때로 색동옷을 입고 술잔을 들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왜 색동옷을 입었을까요? 그 옛날 사람들은요, 그 행동이나 말에 그렇게 보면 괜히 허투루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없어요. 분명히 그전 옛날 사람을 그 본을 받아갖고 그대로 따라하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누구를 따라하신 걸까요? 이분은 이제 그 색동옷의 고사가 있습니다. 뭐냐면 중국의 춘추 시대 초나라 은사 중에 노래자라는 분이 있습니다. 뭐 공자, 뭐 맹자처럼 이제 노래자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고향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는데 나이가 70이 넘었다 그래요. 그런데도 이제 오색 찬란한 옷을 입고 채색옷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딸랑이를 들고 어린아이처럼 놀면서 부모님을 즐겁게 했다 이런 기록이 있거든요. 그분도 대단한 부신이신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노래자라는 분이 그 부모한테 한 번은 물을 갖다 드리다가 이게 넘어졌다 그럽니다. 그 걱정을 할 거 아닙니까? 부모님. 그러니까 걱정할까 봐서 일부러 물을 좀 뿌려가지고 들어 눕고 어린아이가 우는 흉내를 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이게 그냥 넘어진 게 아니라 장난으로 넘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모님이 이제 그걸 보고서 장난인 줄 알고 그게 매우 아주 즐거워했다 그러는 거죠. 노래자는 중국 역사를 빛낸 24명의 효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그 24명 중에서도 손에 꼽힐 정도라 그러는데요. 어쨌든 이 노래자라는 분이 그 효를 어떻게 보면 유교사에서는 최고의 가치로 보잖아요. 그래서 뭇 선비들의 어떤 롤 모델로 하여튼 그 모든 사람들이 시나 이런 데 많이 나옵니다. 농암 선생 말고도 이 노래자의 고사를 따라한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수도 없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읊은 분들은 많아요. 예를 들자면 목은 이색 아시잖아요. 그분이 시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황향의 베개 부채질과 노래자의 채색옷이여 이 사람이 없으면 누구와 함께 한단 말인가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뭐냐면 노래자의 채색옷이라는 건 아까 얘기했듯이 효성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인용했던 황향의 베개 부채질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것도 역시 효성을 뜻하는 건데 황향 역시도 후한 시대의 효자라 그러는데요. 이분이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홀아버지를 모셨는데 여름이면 이제 아버지의 그 침상에
그 더울까봐 부채질로 해갖고 서늘하게 만들었고 겨울이 되면 아버지의 이부자리에 먼저 들어가서 따뜻하게 만들었다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효도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색의 아버지 이곡이라는 분도 노래자의 색동옷을 노래를 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곡의 시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초각과 환각은 모두 다 귀하지만 금의보다는 채의의 새 옷이 훨씬 좋은 걸이라는 그 시가 나오는데요. 이게 초각과 환각이 다 귀하지만 금의보다는 채의가 좋다. 이런 뜻인가요? 무슨 뜻인가요? 예, 그 초각이라는 거는 우리 흔히 얘기하는 게 집을 뜻합니다. 그리고 환각은 고관대작들이 정사를 논하는 대궐의 그 어떤 정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초각이라는 거는 집, 환각이라는 거는 출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집이라는 건 효도, 효성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금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금이환영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황금빛 옷이라는 금이환영의 뜻이 있으니까 금이라는 건 출세를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채의라는 건 아까 얘기했듯이 그 노래자의 색동옷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효성을 뜻하는 건데요. 이 곡이 뭐라 그런 거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초각과 환각은 모두 다 귀하지만 금이보다는 채의가 더 좋다 이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출세 뭐 이런 것도 다 귀하고 효도나 출세나 다 똑같이 귀하지만 그래도 금이보다는 채의 그러니까 출세보다는 효도가 좀 더 낫다 이런 표현을 노래한 거죠. 또 다른 선비의 시에도 나온다면서요. 예, 하여튼 무지하게 많이 예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조선 중기 문인 중에서 정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노래자의 고사가 나오는데 뭐라 그러냐면 해마다 어머니 생신 때면 생신잔치를 열고 그 삼형제가 노래자처럼 춤을 추었지 오늘은 머나먼 바다 밖에 떨어져 있어서 그 마을 어귀에 기대해서는 어머니의 마음을 슬프게 하네 이런 시를 했습니다. 그 삼형제라는 게 뭐냐면 이제 정원 삼형제 자기 삼형제를 얘기를 하는 건데 전에는 이제 어머니 생신 때마다 모여가지고 잔치 벌이고 이제 색동옷 입고 이제 춤을 췄는데 아마 이번에는 그 멀리 떨어져 있어갖고 참석을 못하는 건가 보죠. 그러니까 그걸 못하는데 이제 어머니는 마을 어귀에서 어쨌든 삼형제를 기다리는 어떤 마음 그래서 마을 어귀에 기대해서는 어머니의 마음을 슬프게 하네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안 오고 그러면 어머니가 마을 어귀나 이런 데서 이렇게 물끄러미 이렇게 쳐다보는 기다리는 그런 마음, 어머니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참 이렇게 근데 농암처럼 진짜 색동옷을 입고 부모님 앞에서 재롱을 떠는 일은 좀 드물었겠죠. 아까 뭐 얘기했듯이 정원이라는 분은 아마 삼형제가 그랬을 것 같긴 한데 이 보면 실제로 사실 그 이 재롱을 부리고 색동옷 입고 이런 거는 사실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어려웠지 않았을까. 농암 선생이 굉장히 그 특이한 분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농암 선생이 그 안동 그 아까 구로에 이 어르신들 다 모시고 수백 명을 모시고 뭐 한 읊은 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관청에서 노인들 모아 잔치를 벌이네 청사 안팎에서 악기 소리 그치지 않네. 술동이 앞에서 색동옷 입은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내 부모님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이 부모 앞에서 이렇게 재롱잔치를 벌이는 어떤 농암 선생 그 70이 넘은 나이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효성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뭐 이 농암 선생 얘기는 끝났지만 서리구안 하니까 한 가지 더 예를 하나 들까요? 또 다른 효도 이야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그 이런저런 기록을 한번 찾아보니까 그 성종임금 때 그 한 충청도 관내에 경연이라는 분이 계셨다 그럽니다. 그 경연이라는 분의 아버지가 1년 동안 병석에 누워 있으면서 그냥 죽으려 연명을 해서 아주 모골이 그냥 아주 뼈만 남았던 그런 상황이었다 그러는데 어느 날 이제 1월 6일이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1월 6일이니까 사실은 뭐 우리가 저거잖아요. 그 음력이니까 그 이 구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1월 6일이면. 겨울비가 내리고 강물이 막 넘칠 정도였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회가 먹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겨울에 회 곤란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아들이 회가 아버지가 이렇게 먹고 싶다 그러니까 드시고 싶다 그러니까 이제 이웃집 어부를 불러가지고 막 그물 들고서 강물로 뛰어나갔다 그러는데 물살이 너무 세가지고 비가 막 내려가지고 도저히 할 수가 없으니까 어부가 야, 그 뜻은 좋은데 지금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렇게 그 만류를 했다 그러죠. 그래서 횟감을 잡았나요? 이게 이제 그 좀 물살이 좀 좋은데 좀 이렇게 편안한 데로 이제 가서 하루 밤낮을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가 안 잡혔다 그럽니다. 경연은 그 이 당사자는 자기 하늘을 원망하고 자신을 원망했다는데 내 정성이 모자라 그런 것이다라고 자책을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하늘을 향해 울부짖고 막 그랬다 그러는데요. 한참 뒤에 그 정성에 통했는지 고기가 낚였는데
죽은 고기였다 그래요. 네. 경연이 다시 또 울부짖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산 고기를 원했는데 죽은 고기를 주면 어떡하냐 그러고 막 울부짖으니까 하여튼 이 정성이 닿았는지 죽어있던 고기가 움직이고 두 마리를 잡았다 그러는데요. 네. 그 두 마리 전부 이제 죽어있다가 움직였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 회를 떠가지고 아버지를 주니까 아버지가 맛을 보고서 아주 감탄사를 연발하고 병에서 회복됐다 그럽니다. 동화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효행이 어떻게 알려졌을까요? 이게 이제 생생하게 기록에 나옵니다. 그 실록에 아마 2번이나 나오는 게 네. 처음에 그 이 효행이 알려져 가지고 아마 성종 임금이 그 효행의 주인공인 경연을 불러 올린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충청 관찰사가 임금한테 고하고 네. 뭐 임금이 경연을 부르고 그래서 자초지종을 듣고 그랬던 것 같은데 저 사람한테 관직을 내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연이 이 아버지한테 이제 물고기를 잡을 때 어떤 순간 이런 거를 되돌아보면서 또 감정에 북받쳐 갖고 또 말을 잊지 못하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네. 임금이 있는 자리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눈물바다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부모님 네. 생각하고 그런 자리가 돼가지고 네. 성종이 감명을 받아서 관직을 주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 그럽니다. 네, 아버지하고 회 이야기가 고사가 있다면서요. 네, 이것도 이제 회의 이야기 한번 해볼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것도 역시 그러니까 이 모든 이 행동 이 사람들의 행동 자체가 이렇게 허투루 아까도 얘기했지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면 이 진나라 때 효자가 있었어요. 그 왕상이라는 사람인데 뭐 자기한테 굉장히 못되고는 계모가 있었다는데요. 네. 그래도 그 계모지만 지극정성으로 봉양을 했다 그럽니다. 어느 날 계모가 이제 한겨울인데 역시 네. 잉어회가 먹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왕상이라는 사람이 강가로 내려가서 얼음을 막 깨려고 막 그랬다 그럽니다. 그랬더니 얼음이 저절로 깨져서 잉어가 이렇게 뛰어 올라왔다 그러죠. 네. 그러니까 뭐 역시 이제 경혜라는 사람도 아까 얘기했듯이 물고기가 잡히지 않으니까 아까 그 왕상의 고사를 또 떠올리고 막 그런 식으로 울부짖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거든요. 네. 역시 고기를 잡았다 그러는데 효성을 또 얘기할 때는 늘 우리가 실록이나 이런 걸 찾아보면 또 그 잉어회를 먹고 싶은데 뛰어올랐다라는 고사 이런 거를 굉장히 또 인용을 해요. 그러니까 네. 옛사람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보면 그 효성이라든지 모든 걸 이게 반면교사나 교훈으로 삼는다는 어떤 그런 옛사람들의 지혜가 있었던 거죠. 오늘 이야기를 들으니까 사실 이제 저희 얘기가 한참 색동옷 입고 막 재롱을 부릴 텐데 제가 항상 아이 보면 생각하는 게 이게 이제 효도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 요즘에 그 어린애 프로그램이 많이 나오는데 보통 보면 육아 프로그램. 육아 프로그램. 네. 3살에서 7살 정도가 제일 예쁘다 그러잖아요. 보통 보면 네. 그런 걔들이 뭐예요? 색동옷 입고 막 그럴 때 재롱잔치 벌일 때가 제일 예쁘잖아요. 네. 그 연대가 그 연조가 굉장히 평생 효도를 다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네. 어떻게 보면 이 농암 선생 같은 경우 70이 넘어도 그렇게 그러니까요. 할 수 있는 거는 대단한 건데 사실 뭐 제가 또 어떻게 또 용기는 안 나네요. 농암 선생처럼 그 부모님 앞에서 입으시지 말고 그럼 그냥 뭐 노래라도 그럴까요? 그러니까 네. 양로장치 같은 거는 버려도 좋을 것 같긴 한데 말이죠. 네. 어쨌든 뭐 냇가에서 뭐 물고기 잡아서 회를 떠들어도 좋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뭐 그런 하는 것보다도 어쨌든 이렇게 마음가짐이라도 네. 어떻게 보면 설 연휴인데 한 번쯤은 이렇게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 그런 게 좀 뭐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한번 오늘은 그 농암생 이야기를 풀어갔습니다. 네, 설 잘 보내시고 이번에 어디 가시나요? 시댁에 가야죠. 시댁이 어디예요? 경북 구미입니다. 구미. 거기 가시면 또 좀 시집생활을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요, 뭐 요즘에는 그런 게 별로 없으니까. 그래도 남편의 또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시네요. 시집살이 안 한다고. 어쨌든 설 잘 보내시고요.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서울에 뭐 계속 있습니다. 네. 귀향하시는 분들 있으면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에 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히 계세요.